할머니, 혹시 우리 아빠 아세요? 등 뒤에서 들려온 그 한마디에 15년 동안 멈춰있던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기일을 맞아 찾아온 납골당. 그 정막을 깬 건 낡은 옷차림의 낯선 소녀였습니다. 꾀죄죄한 그 아이의 눈망울을 본 순간 저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죽은 내 아들 선우의 눈매를 저 아이가 너무나도 빼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너는 누구냐? 어째서 죽은 내 아들 앞에서 나를 부르는 것이냐? 이바구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시간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보렵니다. 사람들은 저를 윤 회장이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에서 네로라 하는 기업을 이끄는 철의 여인.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수백 명이 머리를 조아리는 자리. 네, 남들이 보기엔 제가 다 가진 사람처럼 보이겠지요. 하지만 그건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서울 평창동, 그 으리으리한 대저택은 제게 무덤이나 다름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는 혼자 눈을 떴습니다. 텅 빈 식탁에 앉아 가정부가 차려준 진수성찬을 모래알처럼 씹어 삼켰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달그락 소리가 어찌나 크게 들리던지 그 소리가 제 텅 빈 가슴을 긁어대는 것만 같아 수저를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제 아들 선우가 떠난 지 딱 15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날도 오늘처럼 바람이 찼습니다. 제 욕심이었습니다. 그저 남부럽지 않게 키우겠다고, 더 좋은 혼처를 구하겠다고 아들을 다그쳤던 그날, 아들은 빗길 운전 중에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유일하게 남은 피부치였는데 그 아이마저 앞세운 죄 많은 어미가 바로 접니다. 회장님, 기사 대기시켰습니다. 같이 모실까요? 박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새끼 보러 가는 길입니다. 남의 손 빌리고 싶지 않습니다. 검은색 코트 깃을 여미며 저는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늙고 병든 몸이지만 이 다리로 걸어서 가야 그나마 속죄가 될 것 같아서요. 납골당은 서늘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닿는 지팡이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수많은 영정 사진들 사이를 지나 익숙한 자리 앞에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 15년 전 그 모습 그대로 환하게 웃고 있는 내 아들 선우. 차가운 유리에 손을 대보지만 온기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나쁜 놈. 어미는 아직도 이렇게 숨이 붙어 있는데 넌 거기가 그렇게 좋더냐? 대답 없는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뱉어봅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릅니다. 돈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명예가 다 무슨 소용입니까? 내 새끼 따뜻한 밥 한 끼 지어 먹일 수 없는 이 처지가 거지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주르륵 주름진 볼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체면도 있고 회장이라는 직함도 있고 그저 자식 잃은 어미가 되어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싶었습니다. 너라도 있었으면, 너라도 곁에 있었으면. 제 입에서 나오는 건 15년째 똑같은 레퍼토리의 한탄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또각, 또각. 제 울음소리 사이로 누군가의 발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처음엔 관리인인가 싶어 황급히 눈물을 훔치고 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남들에게 약한 모습 보이기 싫은 지겨운 자존심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다가온 인기척은 어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슬그머니 고개를 돌려보니 웬 여자아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한겨울인데도 얇디 얇은 점퍼 하나를 걸치고 운동화는 어디서 주워 신었는지 뒤축이 다 달아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얼굴은 찬바람에 텄는지 불구죽죽했습니다. 나이로 치면 14살이나 되었을까요?
길을 잃었나? 납골당에 아이 혼자 올 리는 없고 부모를 따라왔다 놓친 모양이라 생각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비서에게 일러 돌려보냈을 테지만 오늘따라 그 아이의 초라한 행색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제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저만 한 자식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부질없는 생각이 스쳤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짐짓 근엄한 목소리로 물으려 했습니다. 아가, 부모님은 어디 계시냐? 하지만 제 입이 떨어지기도 전에 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그 목소리가 어찌나 맑고 또랑또랑하던지 서늘한 납골당 공기가 파르르 떨리는 듯 했습니다. 아이는 겁도 없이 제 곁으로, 아니 정확히는 제 아들 선우의 영정사진 앞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그러고는 유리에 코가 닿을 듯 가까이 대고 사진 속 아들을 뚫어지라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무례하다고 호통을 칠 수도 있었습니다. 감히 누구 앞을 가리느냐고 화를 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유리창에 손을 얹는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아이의 손목이 너무나 가냘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손목 끝에 낡은 실반지 하나가 걸려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 시선이 그 반지에 머문 줄도 모르고 아이는 고개를 돌려 저를 빤히 올려다보았습니다. 가까이서 본 아이의 눈.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쌍꺼풀 없이 길게 찢어진 눈매. 웃을 때면 반달처럼 휘어지던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남자, 제 아들 선우의 눈과 너무나도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닮은 사람은 많다지만 이건 아닙니다. 저 눈빛, 저 분위기, 제 뱃속으로 낳은 어미가 모를 리 없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지팡이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너. 말문이 막혀 뻐끔거리는 제게 아이가 다시 한번 쐐기를 박듯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아빠 아세요? 쿵. 바닥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빠라니. 15년 전 결혼도 하지 않고 죽은 내 아들에게 숨겨둔 자식이라도 있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돈 냄새를 맡고 찾아온 사기꾼들의 질 나쁜 장난입니까?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는 와중에도 제 눈은 아이의 얼굴에서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본능이 소리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는 남이 아니다. 아가, 지금 뭐라고 했니? 아빠라니. 저 사진 속 사람이 내 아빠란 말이냐? 제 목소리가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습니다. 아이는 대답 대신 품속에서 꼬깃꼬깃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그 종이를 펴는 아이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떨림이 제 가슴으로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이 아이가 펼쳐 보일 저 종이 안에 제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진실이 담겨 있을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아이의 손끝을 주시했습니다. 아이는 떨리는 손으로 기어이 그 종이를 펴보였습니다. 4번이나 접혀 있던 탓에 십자 모양으로 허옇게 자국이 난 낡은 이나지. 색이 바래 누렇게 뜬 그 사진 속에는 두 남녀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 제 입에서 짐승의 신음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제 아들 선우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집에서는 늘 주눅 들어 있거나 제 눈치를 보며 억지 미소만 짓던 아들이 사진 속에서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호탕하게 웃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옆에 수줍게 팔짱을 낀 여자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수수하지만 선한 인상, 그리고 무엇보다 눈에 띈 것은 두 사람이 함께 배에 손을 얹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임신이었습니다. 아,
이 미련한 놈아. 이 못난 놈아. 15년 전 사고가 나기 며칠 전이었을 겁니다. 선우가 제 서재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 쭈뼛거리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 만나는 사람이. 그때 저는 뭐라고 했습니까? 쓸데없는 소리 말거라. 그룹 합병이 코앞이다. 내가 정신을 딴 데 팔 때냐? 제 손으로 아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제 욕심이 아들의 고백을 묵살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뱃속에 아이와 여자를 숨긴 채 차마 어미에게 말을 못하고 끙끙 앓다가 그 차가운 빗길 속으로 떠나버린 것입니다. 엄마가 그랬어요. 이게 아빠랑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이라고. 아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우문거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뻗어 아이의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거칠거칠한 피부, 찬바람에 튼 뺨의 감촉이 손바닥에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다시 보니 눈만 닮은 게 아니었습니다. 고집스럽게 담은 인매도, 웃을 때 살짝 패이는 보조개도 제 아들 선우가 어릴 적 거울을 보듯 똑같았습니다. 어찌 몰랐을까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데 제 핏줄을 눈앞에 두고도 남인 줄 알았다니요. 내 이름이 뭐냐? 민서요. 서민서, 민서, 민서. 선우가 생전에 딸을 낳으면 짓고 싶다던 이름이었습니다. 백성민의 새벽서, 세상을 밝게 비추는 사람이 되라며 지나가는 말로 했던 그 이름을 아이가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다리에서 힘이 쭉 빠져나갔습니다. 지팡이를 놓치고 저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체면이고 뭐고 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가슴속에 맺혀있던 15년 묵은 응어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납골당이 떠나가라 통곡을 했습니다. 아들 영정 앞에서 그 아들이 남긴 핏덩이를 붙잡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죽일년이다.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처자식을 거리로 내몰았구나. 이 금쪽 같은 아이가 낡은 옷을 입고 거리를 헤맬 때 나는 따뜻한 밥을 먹고 비단 이불을 덮고 잤구나. 할머니, 왜 우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이는 영문을 몰라 당황하면서도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그 작은 손의 온기가 두꺼운 코트를 뚫고 등줄기로 퍼져나가는데 그게 또 그렇게 아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와락 아이를 껴안았습니다. 쉰내 나는 점퍼 냄새가 났지만 그조차도 아들의 살냄새 같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다. 아파서 우는 게 아니야. 좋아서 그런다. 너무 미안해서 그런다. 한참을 그렇게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멀리서 저를 찾는 박 여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아니 회장님, 바닥에 앉아서 뭐 하시는 겁니까? 놀란 박 여사가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제 품에 안긴 꾀재재한 아이에게 꽂혔습니다. 박 여사의 눈살이 찌푸려지는 게 보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잡상인 취급을 하며 쫓아냈겠지요. 하지만 저는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 손은 죽어도 놓지 않으리라 다짐하면서요. 박 여사, 차 대기시켜. 네, 예, 차는 입구에 있습니다만. 이 아이는 내 손녀다. 박 여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입을 딱 벌리고 아무 말도 못하는 그녀를 향해 저는 다시 한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 선우가 남긴 내 유일한 핏줄이라고. 그러니 깍듯이 모셔. 제 섯을 퍼런 눈빛에 박 여사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민서의 어깨를 감싸 안고 납골당을 나섰습니다. 문을 나서자 찬바람이 훅 끼쳐왔지만
제 옆구리에 붙어 있는 아이의 체온 덕분에 춥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난 15년 중 가장 따뜻한 겨울이었습니다. 검은색 세단 뒷좌석에 아이를 태웠습니다. 아이는 푹신한 가죽 시트가 어색한지 엉덩이를 들썩거리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휙휙 지나가는 서울 풍경을 보며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어디 가요? 집에 간다. 내가 진짜 살아야 할 집.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손을 꼭 잡은 소나기에 힘을 줄 뿐이었습니다. 그 작은 믿음이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차가 평창동 언덕을 올라 대저택의 육중한 철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잘 가꾸어진 정원, 으리으리한 대리석 기둥, 수십 개의 창문이 달린 3층 저택. 제게는 감옥 같았던 이 집이 오늘따라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제는 이 집을 지켜야 할 이유가 생겼으니까요. 현관문이 열리고 고용인들이 줄지어 서서 인사를 했습니다. 민서는 겁을 먹었는지 제 뒤로 쏙 숨었습니다. 회장님 다녀오셨습니까?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그 목소리가 뱀 혓바닥처럼 미끌거리고 소름 끼치게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거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남자가 보였습니다. 제 죽은 남편의 동생, 시동생인 김상무였습니다. 아니, 형수님, 기일에 혼자 청승맞게 다녀오신다더니 웬 거지를 하나 달고 오십니까? 그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의 시선이 민서의 낡은 운동화와 때 묻은 점퍼를 훑어내렸습니다. 명백한 조롱, 그리고 경멸이었습니다. 평소라면 그저 무시하고 방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저자는 제 남편이 죽고 아들 선우마저 죽은 뒤 회사를 집어삼키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려온 하이에나입니다. 제가 죽기만을 기다리는 작자지요. 그런데 제 옆에 새로운 상속자가 나타났으니 저 눈빛이 곱을 리가 없겠지요. 민서가 제 옷자락을 꽉 움켜쥐며 몸을 떨었습니다. 그 떨림이 제 안에 잠자던 도끼를 깨웠습니다. 나는 이제 예전에 그저 슬프기만 했던 늙은이가 아닙니다. 내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나는 기꺼이 악기라도 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민서의 손을 보란 듯이 더 세게 잡으며 김상무를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말 조심하게. 이 아이는 오늘부터 이 집주인이 될 몸이니까. 김상무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시는 걸 보며 저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희열을 느꼈습니다. 이 집주인이라뇨? 형수님, 더위를 드셨습니까? 아니면 노망이라도 나신 겁니까? 김상무가 찻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소리쳤습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이 거실을 갈랐습니다. 파편 하나가 민서의 발치로 튀었습니다. 아이가 움찔하며 제 뒤로 더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그 작은 몸뚱이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서의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피가 통하지 않을 만큼 세게. 내 정신은 어느 때보다 맑네. 내 아들 선우의 핏줄을 내가 몰라볼 것 같은가. 핏줄이요? 하? 길바닥 거짓골을 한 애를 데려다가 핏줄 타령이라니요. 요즘 세상에 유전자 검사도 안 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회장님답지 않으십니다. 김상무는 콧방귀를 뀌며 비아냥거렸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객관적인 증거는 낡은 사진 한 장뿐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제 뱃속으로 낳은 자식의 눈을, 그 느낌을 어미가 모를 리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김상무 저 인간이 저렇게 펄펄 뛰는 꼴을 보니 더 확신이 듭니다. 제 직감이 두려운 겁니다. 유전자 검사? 아직.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해주겠네. 하지만 그 결과가 나오면 자네는 각오해야 할 거야. 감히 내 손녀에게 거지 운운한 대가를 치러야 할 테니까. 제 섯을 펄은 일갈에 김상무의 입가가 움찔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2층 계단에서 요란한 발소리와 함께 두 여자가 내려왔습니다. 김상무의 아내인 동서, 그리고 그들의 딸이자 제 조카인 지수였습니다. 이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호시탐탐 제 자리를 노리는 불청객들이었지요. 어머, 형님, 이게 다 무슨 소란이에요? 오셨으면 말씀을 하시지. 동서는 호들갑을 떨며 내려오다 제 옆에 붙어 있는 민서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민서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어내리는데 제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스캔이 끝난 그녀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습니다. 어머나, 얘는 뭐예요? 어디서 식모아이라도 데려오셨어요? 꼴이 이게 뭐야, 냄새나게. 동서는 코를 막는 신용을 하며 부채질을 해댔습니다. 그 옆에 있던 지수도 거들었습니다. 큰어머니, 노블레스 오블리주도 좋지만 이런 애를 집안에 들이시면 곤란하죠. 병균이라도 옮으면 어떡해요? 기가 찼습니다. 이것들이 내 앞에서 내 새끼를 두고 저런 막말을 쏟아내다니. 지난 15년 외롭다는 핑계로 저들의 알랑방귀를 받아준 제 탓입니다. 제가 호랑이인 줄 모르고 이빨 빠진 고양이 취급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입 닥치지 못해. 제 고함 소리에 거실이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동서와 지수가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식모, 병균, 이 아이는 내 손녀다. 선우 딸이라고. 내년들이 감히 어디다 대고 주둥이를 함부로 놀려. 제 평생 그렇게 상스러운 말을 내뱉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박 여사도 고용인들도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동서는 얼굴이 벌개져서 뻐끔거렸고 김상무는 씩씩거리며 넥타이를 풀어 헤쳤습니다. 좋습니다. 형수님이 그렇게 우기시니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만 두고 보죠. 하지만 만약 사기꾼으로 밝혀지면 그때는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김상무 가족은 씩씩거리며 2층 게스트룸으로 사라졌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거실에는 저와 민서 둘만 남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안도하며 민서를 돌아보았습니다. 아이가 상처받지 않았을까, 겁에 질려 울고 있지는 않을까 걱정되어서요. 그런데 민서는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덤덤한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괜찮아요. 민서야. 시설에서도 그랬어요. 돈 없고 부모 없으면 원래 무시당하는 거라고. 익숙해요. 그 덤덤한 말이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15살짜리가 세상의 냉대에 익숙하다니요. 도대체 15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아온 겁니까?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 민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하다. 할미가 못나서 저런 소리를 듣게 했구나. 아니에요. 할머니가 소리 질러줘서 속 시원했어요. 아이는 희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가 더 아팠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저는 박 여사를 시켜 민서를 씻기고 새 옷을 입혔습니다. 욕실에서 나온 민서는 딴 사람 같았습니다. 꼬질꼬질한 때를 벗겨내니 뽀얀 피부와 맑은 눈망울이 더욱 빛났습니다. 영락없는 귀한 집 딸내미 모습이었습니다. 제 옷장에서 가장 부드러운 실크 잠옷을 꺼내 입혔습니다. 품이 커서 헐렁거렸지만 그 모습마저 사랑스러웠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부러 김상무 가족을 불렀습니다. 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당당하게 내 손녀임을 보여줘야 했으니까요. 식탁에는 평소보다 더 화려한 음식들이 차려졌습니다. 갈비찜, 잡채, 신선로.
민서에게 먹이고 싶은 것들을 죄다 내오라 했습니다. 하지만 식사 분위기는 살얼음판이었습니다. 김상무 가족은 민서를 투명 인간 취급했습니다. 젓가락질 소리만 달그락거릴 뿐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서는 난생 처음 보는 음식들 앞에서 쭈뼛거렸습니다. 포크와 나이프가 낯선 듯 손을 꼼지락거렸습니다. 그걸 본 지수가 픽 웃으며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큰어머니, 얘 포크 쓰는 법도 모르나 봐요. 하긴 컵라면이나 먹었을 텐데 스테이크 썰 줄 알겠어요? 동서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교양이 하루아침에 생기나요? 핏줄이 아무리 좋아도 자란 환경이 천박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저는 쥐고 있던 나이프를 식탁에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서가 조용히 포크를 내려놓고 입을 열었습니다. 네, 저 스테이크 처음 봐요. 쓰는 법도 잘 몰라요. 또랑또랑한 목소리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민서에게 쏠렸습니다. 그런데요, 엄마가 그랬어요. 밥 먹을 때는 걔도 안 건드린다고. 아무리 비싼 음식을 먹고 교양 있는 척해도 밥상머리에서 남 흉보는 게 제일 천박한 거라고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동서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지수는 입을 떡 벌리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김상무조차 헛기침을 하며 물을 들이켰습니다. 통쾌했습니다.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 조그만 입에서 어찌 저런 야무진 말이 나왔을까요? 겉모습은 15년 고생을 했지만 그 속에는 제 아비의 강단과 어미의 올바른 심성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래, 민서 말이 100번 옳다. 밥상머리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할 사람들은 너희들이로구나. 저는 웃음을 참으며 민서의 접시에 고기 한 점을 올려주었습니다. 김상무 가족은 밥맛이 떨어졌다며 숟가락을 놓고 일어섰습니다. 쫓기듯 나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민서가 저를 보고 씩 웃었습니다. 그 눈웃음, 아, 선우가 장난칠 때 짓던 그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서를 제 침대 옆에 재웠습니다. 낯선 방, 낯선 침대일 텐데 민서는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고단했겠지요. 긴장도 풀렸을 거고요. 잠든 아이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었습니다.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을 닦아주며 저는 맹세했습니다. 걱정 마라. 저 이리 때 같은 인간들이 다시는 너를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 거다. 이 할미가 내 모든 걸 걸고 너를 지킬 거야. 하지만 제 다짐과 달리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김상무는 독사 같은 인간입니다. 오늘 당한 망신을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분명 뒤에서 무슨 짓을 꾸밀 게 뻔합니다. 그리고 민서. 겉으로는 씩씩해 보였지만 자면서 웅크린 저 작은 등이 너무나 외로워 보였습니다. 아비 없는 서름, 가난의 굴레 속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았을지 저는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에는 다시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시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제 곁에는 지켜야 할 내 새끼 민서가 있으니까요. 저는 민서의 이불을 목끝까지 덮어주고 아이의 손을 꼭 잡은 채 잠을 청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을 꾸지 않을 것 같은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백화점 VIP룸. 점원들이 분주하게 옷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이거, 그리고 저기 걸린 것까지 전부 포장해. 사이즈는 이 아이한테 맞춰서. 최고급 원단, 최신 유행 디자인, 가격이 얼마나 나갈지도 모르는 셀 수도 없는 옷들이 민서 앞에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흐뭇하게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돈 쓰는 맛이 이런 거였지요. 15년 동안 썩어만 가던 제 돈이 이제야 주인을 만난 겁니다. 할머니,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저음 많은데. 괜찮다. 넌 이런 거 입을 자격 있어. 할미가 그동안 못 해준 거, 이자까지 쳐서 다 해줄 거다. 저는 민서의 말을 자르며 점원에게 손짓했습니다. 구두, 가방, 액세서리, 보이는 대로 다 담았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윤 회장이 늙어서 돈 쓸 데가 없어 미쳤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15년 동안 길바닥에서 고생시킨 내 손녀, 보란 듯이 공주님처럼 만들어주고 싶었으니까요. 그게 할미의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틀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뒷좌석 가득 실린 쇼핑백들을 보며 민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새 옷을 입고 기뻐 날뛸 줄 알았는데 오히려 풀이 죽어 창밖만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니? 마음에 안 들어? 더 비싼 걸로 사줄까?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너무 많아서요. 저 이거 다 필요 없는데. 민서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서는 화려한 제 방, 푹신한 침대, 최고급 가구들 사이에서 겉돌았습니다. 마치 남의 옷을 훔쳐 입은 아이처럼 불편해 보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전 민서가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백화점에서 산 화려한 쇼핑백이 아닌 꼬깃꼬깃한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민서가 수줍게 내민 봉지 속에는 시장에서 파는 두꺼운 털 양말 한 켤레가 들어 있었습니다. 꽃무늬가 그려진 촌스럽기 짝이 없는 3,000원짜리 양말이었습니다. 이게 뭐냐? 아까 백화점 가는 길에 창밖으로 시장이 보이길래 차 세워달라고 해서 샀어요. 할머니 다리가 불편해 보이셔서. 겨울엔 이게 따뜻하거든요. 엄마도 살아계실 때 제가 이거 사드리면 제일 좋아하셨어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수천만 원짜리 명품을 안겨주며 생색을 냈는데 이 아이는 고작 3,000원짜리 양말로 제 마음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제게 돈을 바란 게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를 바랐던 겁니다. 그 순간 15년 전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 선우에게도 저는 그랬습니다. 엄마, 나 이번 생일에는 그냥 가족끼리 밥 먹고 싶어. 무슨 소리냐? 호텔 예약해놨다. 내 친구들, 거래처 사람들 다 불렀어. 넌 내 아들이야. 그 정도 격식은 차려야지. 아들의 소박한 바람을 저는 매번 묵살했습니다. 비싼 시계, 좋은 차, 화려한 파티. 제가 주는 것이 최고라고 믿으며 강요했습니다. 정작 아들이 원했던 건 따뜻한 밥상머리에서 나누는 다정한 눈맞춤이었는데 말이죠. 아, 내가 또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구나.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15년이나 지나서야 늙은 어미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돈으로 바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보듬는 것이라는 거리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민서가 준 양말을 받아들었습니다. 까슬까슬한 촉감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그 어떤 명품 실크보다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고맙다. 고맙다, 민서야. 내 평생 받은 선물 중에 제일 값진 거다. 제 눈에서 픽 눈물이 돌았습니다. 민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백화점에서 그 많은 선물을 받을 때도 보여주지 않았던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박 여사, 오늘 저녁은 내가 한다. 네, 회장님께서요? 하지만 잔말 말고 비켜. 내 새끼 먹일 밥이야. 저는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15년 동안 부엌 근처에도 가지 않았던 제가 쌀을 씻고 국을 끓였습니다.
서툰 칼질에 손을 벨 뻔하고 간을 맞추느라 몇 번이나 국물을 떠먹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벅차올랐습니다. 따닥따닥 도마 소리가 넓은 주방을 채웠습니다. 보글보글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그 구수한 냄새가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저택의 공기를 녹이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 뒤 식탁에는 소박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그리고 갓 지은 하얀 쌀밥. 화려한 호텔 요리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었지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 앞에는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와, 할머니가 직접 하신 거예요? 그래, 맛은 없을지 모른다만 많이 먹어라. 민서는 숟가락을 들고 국물을 한 입 떠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말없이 밥을 푹푹 퍼먹기 시작했습니다. 볼이 미어 터지도록 밥을 밀어넣는 아이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맛있어요. 엄마가 해주던 맛 같아요. 그 한마디에 저도 울컥했습니다. 맞은편에 앉아 밥을 먹는 민서의 모습 위로 15년 전 아들 선우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엄마가 해준 밥이 제일 맛있어. 그렇게 말하며 웃던 아들을 제가 왜 그렇게 외롭게 보냈을까요? 왜 따뜻한 밥 한 끼 더 해주지 못했을까요? 많이 먹어라. 모자르면 더 줄 테니. 체하지 말고 꼭꼭 씹어 먹어. 저는 생선 가시를 발라 민서의 밥숟가락 위에 얹어주었습니다. 그 단순한 행동 하나가 백화점 쇼핑보다 더 큰 기쁨이라는 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식사를 마치고 민서와 나란히 소파에 앉아 과일을 깎았습니다. 텔레비전 소리, 과일 깎는 소리, 민서가 제잘거리는 소리. 정막 강산 같았던 대저택에 사람 사는 소리가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가 얼마나 갈까요? 아까 김상무가 남기고 간 말이 가시처럼 마음에 걸렸습니다.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만 두고 보죠. 그는 분명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제 아들의 핏줄임을 증명해야 하지만 동시에 민서를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내야 합니다. 민서가 잠든 후 저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금고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제 유언장이었습니다. 이제 수정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던 내용을 내 손녀 서민서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펜을 든 손이 멈칫했습니다. 만약에 김상무 말대로 유전자 검사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아닙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제 직감이 틀릴 리 없습니다. 하지만 김상무는 없는 사실도 만들어내는 인간입니다. 민서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훔쳐가서 조작할 위인이지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저는 서재 불을 끄지 못한 채 밤새 뒤척였습니다. 내일은 날이 밝는 대로 변호사를 불러야겠습니다. 그리고 민서와 함께 병원에 가서 확실한 증거를 만들어야겠지요. 어둠 속에서 민서가 선물한 털 양말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가스란 촉감이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래, 선우야. 내 딸은 내가 지킨다. 저 하이에나들이 물어뜯지 못하게 이 어미가 튼튼한 울타리가 되어줄게. 창밖에는 매서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방 안은 그리고 제 마음속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아침부터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코빼기도 안 비치던 김상무가 이른 아침부터 거실 소파를 차지하고 앉아 누군가와 은밀하게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확실해? 빚쟁이들이 들끓었다고? 좋아. 그 여자 과거가 아주 화려했구만. 제가 계단을 내려오자 그는 황급히 전화를 끊으며 징그러운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화려한 과거라니.
불길한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직감이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저 인간이 민서의 뒤를 캐고 있구나. 형수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얼굴이 아주 좋아지셨네요. 역시 집에 젊은 피가 들어오니 활기가 돕니다. 비꼬는 말투였습니다. 저는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그를 지나쳐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민서는 이미 밥을 먹고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제가 사준 옷 대신 교복을 단정하게 입은 모습이 퍽 대견스러웠습니다. 사실 학교 문제도 골치였습니다. 전학수속을 밟아야 하는데 서류상 아버지가 없으니 복잡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요. 하지만 제 힘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사장에게 전화 한 통이면 끝날 일입니다. 민서야, 다녀오마. 할머니 말씀 잘 듣고. 네, 다녀오세요. 민서는 씩씩하게 인사하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흐뭇해하던 찰나 김상무가 제 옆으로 슬그머니 다가와 귓속말을 흘렸습니다. 형수님, 너무 정주지 마세요. 나중에 배신당하면 그 충격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자네, 지금 나한테 협박하는 건가? 협박이라뇨? 충고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저 아이 엄마, 그러니까 형수님이 며느리라고 철석같이 믿는 그 여자 빚이 아주 많더군요. 사채까지 썼다던데.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사채라니. 가난한 줄은 알았지만 그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김상무는 제 표정이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빚더미에 앉은 여자가 낳은 딸이 왜 하필 지금 나타났을까요? 15년이나 조용하다가 갑자기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돈 냄새 말입니다. 그의 말은 독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아니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민서의 그 맑은 눈망울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이라는 놈은 한번 싹 트면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는 법이지요. 만약 민서가 정말 돈 때문에 접근한 거라면, 만약 누군가가 시켜서 연기를 하는 거라면,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현기증이 일어 비틀거리자 박 여사가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나라, 내 방으로 가야겠다. 저는 도망치듯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진정제를 찾아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김상무의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는데 15년 만에 나타난 손녀를 덥석 믿은 제가 노망난 늙은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젯밤 그 따뜻했던 양말의 촉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먹으며 흘리던 그 눈물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확인해야겠다. 내 눈으로 직접. 저는 아들 선우의 유품을 보관해둔 다락방으로 향했습니다. 15년 동안 먼지만 쌓여있던 상자들. 차마 가슴 아파 열어보지 못했던 아들의 흔적들. 민서가 정말 선우의 핏줄이라면 여기에 뭔가 단서가 있을 겁니다. 먼지 덮인 상자를 하나씩 열었습니다. 아들이 대학 때 입던 야구 점퍼, 낡은 전공 서적, 어릴 때 가지고 놀던 로봇 장난감. 물건 하나하나에 아들의 손때가 묻어 있어 만질 때마다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선우야, 제발 엄마한테 답을 다오. 저 아이가 내 딸이 맞니? 마지막 상자를 열었을 때였습니다. 낡은 다이어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선우가 죽기 전 해에 썼던 것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깨알같이 적힌 아들의 글씨체. 일정표 사이사이에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3월 5일. 지연이랑 첫 데이트. 그녀가 웃는 게 참 예쁘다. 5월 12일. 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하는데 용기가 나지 않는다. 8월 20일. 임신이다. 아빠가 된다니. 믿기지 않는다.
지연이는 걱정하지만 난 행복하다. 눈물이 툭 다이어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지연이. 민서 엄마 이름이 지연이었구나. 아들은 행복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반대할까봐 전전긍긍하면서도 한 여자와 뱃속의 아이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제 의심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김상무의 이간질에 노란한 제가 한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다이어리 맨 뒷장에 낯선 편지 봉투 하나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풀로 붙여져 뜯지 않은 새 봉투. 겉에는 사랑하는 어머니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붙이지 못한 편지였습니다. 사고가 나기 직전 저에게 주려고 썼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15년의 시간을 넘어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 편지를 보실 때쯤이면 제가 용기를 냈겠지요. 저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켜야 할 생명도 생겼습니다. 어머니가 실망하실 거 알아요. 부잣집 딸도 아니고 내세울 것 없는 여자지만 저한테는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제발 허락해 주세요. 저 이 여자랑 우리 아이랑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어머니, 드릴 말씀이 하나 더 있어요. 작은 아버지, 김상무님 말이에요. 편지를 읽어 내려가던 제 눈이 커졌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아버지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채시고는 저를 협박하고 계세요. 제 여자친구와 아이를 해치겠다고요. 만약 제가 입을 열면 그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 무서워요. 저 때문에 그들이 다칠까봐 너무 무서워요. 하지만 더 이상 숨지 않을 겁니다. 어머니께 모든 걸 말씀드리고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부디 제 진심을 알아주시길. 편지는 거기서 끝이 났습니다. 종이가 구겨질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김상무, 이 짐승만도 못한 놈. 단순히 돈 욕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원흉이 바로 그놈이었습니다. 아들은 사고로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놈의 협박에 시달리다 쫓기듯 운전대를 잡았을 겁니다. 어쩌면 사고 자체가 조작된 것일 수도 있다는 끔찍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으악! 짐승 같은 포효가 제 입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다락방에 먼지 낀 창문이 덜덜 떨릴 정도였습니다. 박 여사가 놀라 뛰어 올라왔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박 여사, 박 여사. 저는 핏발선 눈으로 박 여사를 노려보았습니다. 제 손에 들린 편지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김상무 그 자식. 지금 어디 있어? 네. 아까 나가셨는데요. 회사로 가신다고. 당장 차 대기시켜. 본사로 간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팡이 따위는 필요 없었습니다. 분노가 제 다리에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왜 김상무가 민서를 그토록 경계했는지, 왜 사기꾼으로 몰아가려 했는지, 민서가 살아있다는 건 자신의 죄가 드러날 수 있는 증거가 살아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기다려라. 내 아들을 죽이고 내 손녀를 핍박한 죄. 내 손으로 직접 단죄해주마. 저는 편지를 품속 깊이 찔러 넣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편지가 아닙니다. 제 아들의 유언이자 악마를 처단할 칼이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더 이상 힘없는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새끼를 잃고 복수심에 불타는 어미 호랑이의 모습이었습니다. 대저택의 계단을 내려가는 제 발걸음 소리가 마치 전쟁터로 나가는 장수의 북소리처럼 쿵쿵 울려 퍼졌습니다.
밖에는 천둥이 치고 있었습니다. 하늘도 제 분노를 아는지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선우야, 보고 있니? 엄마가 간다. 내 억울함, 그리고 우리 민서. 엄마가 다 해결할게. 저는 굳게 닫힌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비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제 가슴속 불길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거세게 타오를 뿐이었습니다. 본사로 밟아. 김상무 그놈 멱살이라도 잡아야겠으니.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차창 밖을 보며 제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박 여사는 겁에 질린 채 제 눈치만 살피고 기사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제 손에 들린 아들의 편지가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사장실 문을 박차고 들어가 그 위선적인 가면을 벗겨낼 작정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박 여사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네, 평창동입니다. 네, 학교요? 박 여사의 목소리가 뒤집어졌습니다. 백미러로 본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깡패들이요? 깡패. 그 단어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김상무 이놈이 회사에 있는 게 아니었구나. 내 뒤통수를 치고 가장 약한 고리를 먼저 끊으려 든 것이구나.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민서 아가씨 학교에 빚쟁이들이 들이닥쳤답니다. 수업 중인 교실까지 들어가서 난동을 부리고 있다고.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느낌일까요? 눈앞이 번쩍했습니다. 차 돌려. 네. 당장 차 돌리라고. 학교로 간다. 지금 당장. 제 고함에 기사가 급하게 핸들을 꺾었습니다. 끼잉 마이너스 빗길에 타이어 미끄러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본사고 나발이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 새끼가 그 어린 것이 늑대 소굴에 혼자 남겨져 있습니다. 밟아. 신호 무시해도 좋으니 무조건 빨리만 가. 내 손녀 털끝 하나라도 다치면 너희들 다 해고야. 차는 빗길을 뚫고 미친 듯이 질주했습니다. 창밖의 풍경이 휙휙 지나가는 동안 제 입술은 바짝바짝 타들어갔습니다. 민서야, 조금만 기다려라. 할미가 간다. 무서워하지 마라, 제발. 학교 정문에 도착하자마자 차가 멈추기도 전에 문을 열 뻔했습니다. 운동장을 가로지르는 동안 박 여사가 우산을 씌워주려 했지만 저는 우산을 내쳤습니다. 비 좀 맞는 게 대수입니까? 복도 끝에서부터 웅성거리는 소리와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민서, 돈 내놓으라고. 교실 안에서 들려오는 굵직한 남자의 고함 소리. 저는 지팡이를 고쳐주었습니다. 호흡을 가다듬을 새도 없었습니다.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쓸어버려라는 무언의 신호였습니다. 우르르 쾅.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제가 교실 뒷문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내 손녀한테 손끝 하나라도 대면 그 손목을 잘라버릴 줄 알아라. 모두의 고개가 문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서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지팡이를 짚고 당당하게 교실 문턱을 넘었습니다. 뒤에는 박 여사와 건장한 경호원들이 병풍처럼 서 있었습니다. 아, 할머니. 민서가 울먹이며 저를 불렀습니다. 그 처연한 눈빛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민서에게 다가가 떨고 있는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싸늘한 눈으로 사내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누구 사주받고 온 건지는 모르겠다만 번지수 잘못 찾았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흙탕물을 튀겨? 사내들은 멈칫했지만 곧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어이쿠, 회장님 오셨습니까? 손녀 관리 좀 잘하시죠. 어미는 빚더미에 앉아 죽었는데 딸녀는 호의호식하면 쓰나? 빚? 그래,
빚이 있다고 치자. 그게 얼마냐? 원금에 이자까지 합쳐서 5억. 5억? 푼돈이구나.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박 여사에게 손짓했습니다. 박 여사가 가방에서 수표책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펜을 휘갈겼습니다. 그리고 수표 한 장을 뜯어 사내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옛다, 5억. 더 필요하면 말해. 내 손녀 눈에서 눈물 나게 한 값으로 10억쯤 더 줄 수도 있으니까. 종이 한 장이 사내의 뺨을 때리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교실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내들은 당황해서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돈을 받으러 온 게 목적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들의 목적은 민서를 망신 주고 저와 민서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었을 테니까요. 왜? 돈 줬는데 안 가고? 아, 혹시 돈 말고 다른 걸 원하나? 저는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편지 한 통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침에 다락방에서 찾은 아들 선우의 유서와도 같은 그 편지였습니다. 이걸 보여주면 되나? 니들 뒷배가 누군지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그때였습니다. 복도 창문 너머로 누군가 황급히 몸을 숨기는 것이 보였습니다. 김상무였습니다. 학교 이사장과 통화하는 척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숨지 말고 나와. 김상무, 자네가 시킨 짓이잖아. 제 호통에 김상무가 쭈뼛거리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형수님, 오해십니다. 저는 그저 민서 양이 걱정돼서. 걱정? 내 아들 선우를 협박해서 죽음으로 몰고 간 놈이 이제는 그 딸까지 잡으려고 해? 죽음 협박이라는 단어에 김상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학생들과 선생님도 경악하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증거 있습니까? 증거? 여기 있다, 이놈아. 저는 편지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선우가 죽기 전에 쓴 편지다. 자네가 횡령 사실을 들키자 내 아들을 협박했다고, 내 며느리와 뱃속의 아이를 해치겠다고 위협해서 선우가 입도 뻥긋 못하게 만들었다고. 여기 다 적혀 있어. 김상무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휘청거렸습니다. 사내들도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걸 눈치채고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어림없습니다. 제 신호에 맞춰 경호원들이 사내들을 제압했습니다. 순식간에 교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민서를 품에 더 꽉 안았습니다. 민서는 제 품에서 엉엉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5년 동안 참아왔던 서름, 아빠를 잃은 슬픔, 그리고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겠지요. 울지 마라, 민서야. 할미가 다 해결했다. 이제 아무도 너 못 건드려. 저는 민서의 등을 토닥이며 김상무를 노려보았습니다. 박 여사, 경찰 불러. 그리고 변호인단 소집해. 업무상 횡령, 협박, 그리고 살인 교사 혐의까지. 내가 걸 수 있는 건 모조리 다 걸어서 저놈 콩밥 먹일 거야. 형수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김상무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꼴사납게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용서?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제 아들을 죽이고 손녀까지 짓밟으려 한 짐승에게 베풀 자비 따위는 없습니다. 내 아들 살려내면 용서해주지. 못하겠으면 썩 꺼져. 제 일갈에 경호원들이 김상무를 끌어냈습니다. 형수님, 형수님. 그의 비명소리가 복도 끝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교실 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까와는 다른 공기였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경멸과 조롱이 아닌 동경과 놀라움이 담긴 눈빛들. 그제야 긴장이 풀린 저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민서가 저를 꽉 붙잡아 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럼 괜찮고 말고. 우리 민서 지키는 일인데 이 할미가 천하장사가 안 되고 백이겠냐?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들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환한 미소였습니다. 학교를 나오는 길, 비는 그쳐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한 줄기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에 있는 선우가 우리를 보고 웃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맞지, 선우야? 엄마가 해냈다. 이제 우리 민서 꽃길만 걷게 해줄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서는 제 어깨에 기대 잠이 들었습니다. 그 평온한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라고. 악연을 끊어냈으니 이제는 행복한 인연을 만들어갈 차례라고요. 오늘 저녁에는 뭘 해먹일까? 민서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또 해줘야겠습니다. 이번에는 파도 송송 썰어 넣고 당근도 다져 넣어서 예쁘게 말아줘야겠습니다.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세상이 살만해 보였습니다. 민서의 손을 잡은 제 손에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이것이 행복이겠지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행복 말입니다. 세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다음 날 모든 신문 일면과 뉴스 헤드라인은 제 아들 선우의 죽음과 김상무의 악행에 대한 기사로 도배되었습니다. 15년 만에 밝혀진 재벌 3세의 죽음, 진실은 숙부의 협박, 윤 회장, 숨겨진 손녀 찾아, 그룹 후계 구도 격변. 김상무는 경찰서 유치장에 갇혔고 회사에서는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언론은 벌떼처럼 대저택 앞으로 몰려들었지만 저는 커튼을 굳게 닫고 밖을 내다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집안의 쓰레기들을 치우는 일이었습니다. 김상무의 아내와 딸, 동서와 조카 지수는 게스트룸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낸 사람들이 짐을 싸서 내놓으라고 해도 막무가내로 버티고 있었지요. 기가 찼습니다. 남편이 아버지가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데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아직 이 집에 기생할 생각이란 말인가. 저는 민서의 손을 잡고 게스트룸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난장판이었습니다. 동서는 침대에 드러누워 억울해서 못 나간다고 울부짖고 있었고 지수는 명품 가방들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형님, 어떻게 저희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남편이 구속됐는데 집에서 나가라니요. 갈 데도 없단 말이에요. 갈 데가 왜 없어? 자네 친정 있잖아. 아니면 그동안 내 돈으로 사모은 부동산도 많을 텐데. 제 싸늘한 대꾸에 동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다 저애 때문이야. 저 여우 같은 게 들어와서 집안을 풍비박산으로 만들었어. 그녀가 손가락질한 곳은 제 뒤에 서 있는 민서였습니다. 저는 민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2번 다시 내 새끼가 저런 손가락질을 당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내 남편은 내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살인자다. 그런데도 내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와? 넌 그 죄의 공범이야. 그동안 김상무가 회사에서 빼돌린 돈으로 온몸을 치장하고 다녔으니 모를 리가 없지. 증거 있어요? 저는 몰랐어요. 정말이에요. 곧 검찰에서 부를 테니 가서 말하게. 나는 더 이상 자네와 상종하고 싶지 않으니 10분 주지. 10분 안에 이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경호원들을 시켜서 내 사지를 들고 내쫓을 줄 알아. 제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는지
동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그때 짐을 싸던 지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은 눈물 범벅이었지만 그 눈빛은 엄마와 달랐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지수야, 너까지 왜 이래? 아빠가 그런 짓을 한 건 맞잖아요. 큰어머니 말씀이 다 맞아요. 우리 벌 받아야 해요. 지수는 들고 있던 명품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제게 다가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큰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동안 철없이 굴었던 거 용서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는 민서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민서야, 미안해. 내가 정말 나빴어. 너한테 거지라고 하고 무시했던 거 정말 미안하다.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민서는 아무 말 없이 지수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미움 대신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수는 엄마의 손을 끌고 방을 나섰습니다. 모녀의 초라한 뒷모습이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남은 인간성이라도 보여준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일까요? 오후가 되자 집안의 모든 고용인들을 거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민서의 손을 잡고 그들 앞에 섰습니다. 모두 들으시오. 이 아이는 내 유일한 핏줄이자 우리 그룹의 유일한 상속자가 될 서민서 양이다. 오늘부로 나에 대한 예우와 똑같이 민서 양을 모시도록. 혹여라도 민서 양을 험담하거나 무시하는 자는 내 손으로 직접 이 집에서 내쫓을 것이다. 고용인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그들의 대답을 들으며 저는 민서의 어깨를 꽉 쥐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지우는 건 아닌지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민서가 이 집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꼭 필요한 과정이었으니까요. 저녁에는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새로 작성한 유언장에 사인을 하고 공증 절차를 마쳤습니다. 나의 모든 재산은 손녀 서민서에게 상속한다. 이 한 줄을 쓰기 위해 저는 15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아온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편치 않았습니다. 제가 민서에게 물려주는 것이 과연 돈과 명예뿐일까요? 어쩌면 남들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거대한 그룹을 이끌어야 한다는 외로움까지 함께 물려주는 것은 아닐까요? 그날 밤 민서와 나란히 침대에 누웠습니다. 민서야, 할미가 오늘 한 일들 너무 무서웠지? 아니요. 할머니가 제 옆에 계셔서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아이는 제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할머니, 응? 저 회장 안 하면 안 돼요? 뭐, 저는 그냥 할머니랑 같이 밥 먹고 TV 보고 시장 가서 양말 사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돈 많이 없어도 돼요. 그 순수한 말에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제가 아이에게 지운 짐이 얼마나 버거운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살자. 할미가 우리 민서 평생 지켜줄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 있게 이 할미가 튼튼한 방패막이가 되어줄게. 약속한다. 아이는 제 품에서 새근새근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민서를 가르칠 것이 많을 겁니다. 세상 물정도, 사람 보는 법도, 그리고 돈을 쓰는 법도, 지키는 법도 가르쳐야겠지요. 하지만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할 것은 돈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는 사실일 겁니다. 15년 전 제가 아들에게 가르쳐 주지 못했던 것,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요. 창밖을 보니 어느새 구름이 걷히고
휘영청 밝은 달이 떠 있었습니다. 달빛이 민서의 잠든 얼굴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꼭 하늘에 있는 선우가 보내는 축복 같았습니다. 선우야, 이제 걱정 마라. 우리 민서는 이 어미가 잘 키워낼게. 아주 잘. 저는 민서를 껴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15년간의 지독한 불면이 끝나는 밤이었습니다. 이제 저와 민서에게는 행복할 일만 남았으니까요. 봄이 왔습니다. 늘 회색빛이던 제 평창동 저택에도 개나리가 노랗게 피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꽃이 피는지 지는지도 모르고 살았던 제가 이제야 저 꽃들이 눈에 들어오네요. 아마 제 마음속에도 봄이 왔기 때문이겠지요. 박 여사는 요즘 저를 보며 회장님 얼굴에서 광이 난다며 주책을 떱니다. 그 깐깐하던 김 기사도 휘파람을 불며 세차를 하고요. 이 거대한 저택을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가 민서라는 아이 하나 덕분에 솜사탕처럼 가볍고 달콤하게 바뀌었습니다. 할머니, 빨리 오세요. 반죽 다 됐어요. 이거 부풀어 오르는 것 좀 보세요. 주방에서 민서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저는 서재책을 덮고 불이 나게 달려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박 여사 시켜라 하고 말았을 테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 늙은이에게는 손녀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억만금보다 귀하니까요. 간다가, 아이고, 우리 민서가 벌써 반죽을 다 했어? 그럼요. 제가 누구 손녀인데요. 할머니, 오늘은 제가 호떡 만들어 드릴게요. 엄마한테 배운 비법이 있거든요. 주방은 이미 전쟁터였습니다. 식탁 위엔 밀가루가 눈처럼 흩뿌려져 있고 민서의 코끝에도 하얀 가루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그 하얀 가루를 닦아주었습니다. 따뜻하고 보드라운 볼에 감촉. 볼이 통통하게 올랐습니다. 처음 봤을 때 뼈만 앙상하던 그 아이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제법 티가 나는 귀한 집 아가씨가 되었습니다. 잘 먹이고 잘 입히고 마음 편하게 해주니 아이가 저렇게 꽃처럼 피어납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르다는 옛말 하나 틀린 거 없더군요. 비법이 뭐냐? 설탕을 많이 넣는 거? 에이, 아니죠. 반죽할 때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엄마가 그랬어요. 음식은 손맛이 아니라 마음맛이라고. 마음맛이라.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지글지글 기름 두른 팬 위에서 호떡 굽는 냄새가 고소하게 퍼졌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각 구운 호떡을 호호 불어가며 먹었습니다. 꿀이 쭉 흘러나와 입천장이 데일 뻔했지만 그래도 웃음이 났습니다. 5성급 호텔 셰프가 만든 디저트보다 민서가 고사리 손으로 구워준 이 호떡이 100배는 더 달았습니다. 뜨거워라. 조심해서 먹어라, 민서야. 할머니도요. 아참, 할머니. 저 이번에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상? 무슨 상? 글짓기 상이요. 주제가 가족이었는데 제가 쓴 게 최우수상이래요. 민서는 가방에서 상장을 꺼내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금박이 박힌 상장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상장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가족. 15년 전 제가 산산조각 냈던 그 단어를 민서가 다시 이어 붙여준 겁니다. 상장 밑에 민서가 쓴 글이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2명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처럼 나를 지켜주시는 할머니. 비바람이 불어도 나를 감싸주는 큰 나무 같은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우리 할머니를 사랑합니다. 눈앞이 흐려져 글씨가 번져 보였습니다. 고작 호떡 하나 구워주고 밥 한 끼 해주는 게 다인데 이 아이는 저를 아버지처럼 큰 나무처럼 여겨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준 것보다 아이가 제게 주는 사랑이 훨씬 더 크고 깊었습니다. 눈물을 보이기 싫어 얼른 호떡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민서야. 헤헤, 감동받으셨죠? 저 나중에 커서 작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랑 아빠 이야기 책으로 쓸 거예요. 그래, 작가 좋지. 우리 민서는 글을 잘 쓰니까 훌륭한 작가가 될 거야. 할미가 1호 독자가 되어주마. 그리고 내가 쓰는 그 책의 결말은 무조건 해피엔딩이 되도록 이 할미가 만들어줄게. 우리는 새끼손가락을 걸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오후에는 민서와 함께 납골당에 다녀왔습니다. 처음 민서를 만났던 그곳. 그때는 춥고 서러운 장소였지만 오늘은 따뜻한 햇살이 유리창을 뚫고 들어와 비추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 아들 선우의 영정사진 옆에는 새로운 유골함이 하나 더 놓여 있었습니다. 하얗고 고운 백자 유골함. 그 앞에는 김지연이라는 이름패가 선명했습니다. 민서의 엄마이자 제가 15년 전 그토록 모질게 반대했던 아이. 지연이었습니다. 일주일 전이었을 겁니다. 저는 비서실장을 시켜 지연이의 유골을 수소문했습니다. 보고를 듣고 가슴을 쳤습니다. 가난 때문에 제대로 된 묘소도 없이 연고 없는 사람들이 묻히는 시립 납골당 구석진 곳에 방치되어 있었다더군요. 내 아들 사랑한 죄로 혼자 아이 낳아 기르다 병들어 죽어간 그 불쌍한 것을 제가 그렇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저는 당장 지연이를 이곳으로 모셔왔습니다. 최고급 유골함에 새 옷을 입히듯 정성껏 담아 아들의 바로 옆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둘이 꼭 붙어 있으라고. 영원히 헤어지지 말라고.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민서가 그린 그림을 넣어주었습니다. 아빠, 엄마, 민서, 그리고 저. 넷이서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을요. 이것이 못난 시어머니가 줄 수 있는 너무 늦은 결혼 선물이자 사과였습니다. 아빠, 엄마. 저 왔어요. 할머니랑 같이 왔어요. 민서가 눈시울을 붉히며 유리창을 쓰다듬었습니다. 선우와 지연이 두 사람의 사진이 나란히 우리를 보고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서야, 보이니? 이제 내 엄마랑 아빠 다시는 안 떨어질 거야. 할미가 딱 붙여놨으니 걱정 마라. 네. 고마워요, 할머니. 엄마도 진짜 좋아하실 거예요. 꿈에서라도 아빠 만나고 싶다고 매일 우셨는데. 민서가 제 품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그 작은 어깨의 떨림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민서의 등을 토닥이며 마음속으로 며느리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지연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 욕심이 너희를 갈라놓고 너를 그렇게 힘들게 했구나. 부디 거기서는 선우랑 행복하거라. 내가 목숨 걸고 지켜낸 내 딸 민서는 내가 목숨 바쳐 지킬 테니. 그러니 이제 맘 편히 쉬거라, 아가. 가슴 한구석에 묵직하게 남아있던 돌덩이가 그제야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임을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두 사람의 유골함이 나란히 놓인 것을 보니 비로소 제 아들이 덜 외로워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라디오가 흘러나왔습니다. 나른한 오후의 햇살,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 그리고 옆에서 제 어깨에 기대곤이 잠든 민서.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아이의 숨소리가 제게는 세상 어떤 음악보다 평화롭게 들렸습니다. 문득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의 죽음이라는 절망, 15년에 지독했던 고독, 민서와의 기적 같은 만남, 그리고 김상무 일가와의 치열했던 싸움. 그 모든 폭풍우가 지나가고 이제 비로소 고요한 바다의 닻을 내린 기분입니다.
이 평화를 얻기 위해 그토록 먼 길을 돌아왔나 봅니다. 집에 도착하니 박 여사가 환한 얼굴로 마중을 나왔습니다. 회장님 다녀오셨어요? 정원의 목련이 활짝 피었습니다. 보시겠어요? 저는 민서를 깨우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렸습니다. 정원 한가운데 하얀 목련 나무가 눈부시게 서 있었습니다. 겨울의 모진 추위를 이겨내고 터뜨린 그 순백의 꽃잎들이 꼭 온갖 고생을 이겨내고 제 곁으로 아준 민서의 맑은 영혼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나무 아래로 걸어갔습니다. 꽃그늘 아래 서니 향긋한 봄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이제 제 나이 70 중반. 살 날이 얼마나 남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민서와 함께 웃으며 살 테니까요. 내일 아침에는 민서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해줘야겠습니다. 이번에는 당근을 별 모양으로 썰어서 넣어볼까요? 그리고 민서가 엄마 아빠 보러 가고 싶다고 하면 언제든 같이 가줘야겠습니다. 이제 그곳은 슬픔의 장소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 모두 만나는 축제의 장소가 되었으니까요. 회장님, 이제 들어가시죠. 바람이 찹니다. 아니, 박 여사. 조금만 더 있다 들어갈게. 이 봄을 좀 더 느끼고 싶어서 그래. 저는 뒷짐을 지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선우와 지연이가 손을 잡고 산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를 보고 어머니 고마워요라고 손 흔드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춥고 긴 겨울을 보내고 계신가요? 인생이 끝난 것 같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느껴지시나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반드시 봄이 옵니다. 저처럼 15년이 걸리더라도 기적처럼 따뜻한 봄날은 꼭 찾아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소중한 사람의 손을 놓지 마세요. 그 손의 온기가 언젠가 여러분을 구원할 테니까요. 저에게 민서가 그랬던 것처럼요. 오늘의 이바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놀라운 인생 사연들을 누구보다 먼저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